자,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님은 오늘 제가 여의도에서 갑자기 뵙게 됐습니다.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지금 자문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랩 상품, 미국 네. 주식을 전문으로 ETF로만 투자하는, 미국에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죠. 그럼 지금까지 쭉 미국을 많이 커버해 오셨던 네, 건가요? 미국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뭐 이따가 쭉 설명되는 내용이겠지만 네. 저는 미국이 훨씬 더 강건해질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4년 전 저희가 회사 준비할 때도 네. 답은 미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죠. 자, 그럼 오늘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그 딱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 내년도 미국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세 가지를 꼽아볼게요. 이런 거 제일 간단하잖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2기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저는 보세요? 긍정적으로,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걱정되는 부분 없으세요?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뭐 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1기 때와는 아주 차별화된 다른 행보를 보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트럼프 1기 때는 사실은 본인도 어하다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인맥도 굉장히 얕았고 기용해 놨던 뭐 제가 일일이 이름으로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기용해 놨던 사람들한테 나중에 뭐 뒤통수도 좀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야인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단 말이죠. 하면서 아젠다 47 정책 공약집이라든가 그분이 선거 그 운동하는 기간 이전부터 저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학원에서 미국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을 전공하셨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돼요. 좀 예. 깊이 보겠죠. 그렇죠. 참고로 뭐 정치, 사회, 문화, 역사 관련한 한 170개 정도의 미국 현지의 사이트, 싱크탱크를 포함해서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미루어 보면 이 트럼프라는 분은 야인 생활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분의 인터뷰나 책자를 제가 많이 보면 네. 그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냥 느끼기로는 트럼프는 막무가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는 거와는 네. 막 지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터뷰하시거나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네. 대부분들을 보면 그 양반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극단 이거만 갖고 사람을 폄하하고 맞아요.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만 예를 들어 볼까요? 바이든 정부 지금 현재와 트럼프 1기 때 각종 경제 지표들이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금리도 마찬가지고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훨씬 안정적이었고 코스피 어떤 분들은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 코스피 되게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44% 올랐어요. 그래요? 네. 제가 정확하게 방송 출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네. 지금 바이든 정부 우리나라 코스피 마이너스 한 15% 됐을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플러스 44%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스타일과 실제 정책을 폈던 아주 근저의 그런 스탠스는 굉장히 달라요. 연계해서 트럼프 2기 때는 이런 그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인맥도 잘 쌓아왔고 네. 저는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는 1기 때와 다르게 굉장히 그 전략적이고 신중한 행보를 취할 거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간단한 증거만 보더라도 지난달 그 경제 관료 중에 제일 중요한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네. 지명하면서 네. 시장이 환호했죠. 네. 그분은 일단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결이 틀린 분이에요. 이 정책 노선 자체가. 근데 트럼프는 돈을 막 찍어서 쓰자는 주의. 네. 근데 이분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맞춰야 된다는 아주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중도파고. 네. 반면에 USTR 중국 잡자고 하는 선두의 선봉장 USTR은 하워드 러트닉 굉장히 극단주의자. 네. 트럼프의 아주 뭐 트럼프를 아주 신봉하는. 네.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서 보면 가장 중요한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중도파 보수주의적인 그리고 뭐 중국 잡는 건 아주 뭐 지금 패권 전쟁 중이니까 양쪽에 아주 균형 있는 체크앤 밸런스를 잘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회 그 글로벌 사회에서도 이미 화답을 하고 있죠. 멕시코 정부가 그동안에 수수방관했었어요. 불법 이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지금 보따리 싸고 넘어오고 있죠. 네. 멕시코 정부에서 나서서 불법 이민을 근절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고 마약 문제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캐나다 총리가 와서 마약
캐나다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국경을 훨씬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라는 조치 취했고 심지어 푸틴이 지지난주에 인터뷰 제가 오늘은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푸틴이 지지난주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Dethrone the US 달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트럼프가 되니까 갑자기 또 뭐 그 브릭스 국가들이 모여서 커먼 커런시 미국의 US 달러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서 US 달러한테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푸틴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US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한 사람의 효과라는 것이 이 펀더멘탈 아주 그 밑바닥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자 그러면 제가 경제 관련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네네.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미국이 어떤 뭐의 대명사입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네, 대명사잖아요. 마가. 실제 우리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불안할 거고 역대급 침체가 올 거라는 갑론을박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렇죠. US exceptionalism, 미국만 잘 나가는 예외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업률 어땠죠 그 사이에? 지금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네. 3%대 중반에서 떴다고 하지만 4.1%, 4.2%입니다. 참고로 4.5%까지 가더라도 네.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게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트럼프가 시작한 리쇼링 덕분에 실업률이 안정적인 그게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바이든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트럼프가 트럼프가 시작했다니까. 이런 걸 잘 읽어야죠. 그리고 그래야 분석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지. 2017년 입각하고 나서 네. 2018년도 그 허슨 연구소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미중 패권 전쟁을 공식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리쇼링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해외 같은 공장 싹 돌아와. 자 그러면 다른 거 차치하고라도 미국에 뭐가 좋아질까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레그넘 창립한 2022년도 1월부터 고유자금 투자를 하면서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실업률은 문제 전혀 안 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2018년부터죠. 한 6년 됐나요? 그 리쇼링 이니셔티브스라는 사이트에서 발표된 수치를 보면 매년 평균 25에서 30만 개 신규 일자리가 리쇼링 덕분에 창출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효과들만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트럼프의 이기는 아까 제가 신중하고 전략적인 행보 더 이상의 대통령 기회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이 양반은 막 그냥 이상한 짓을 할까요? 아니죠. 그동안에 철저하게. 주장했던 철저하게 미국을 바로 세우는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는 훨씬 더 강건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가 트럼프 관련된 거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뭐 방송까지는 그동안의 미국 경제를 얘기할 때 저희는 참고로 펀더멘털 매크로 분석을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네. 뭐 주가가 몇 포인트 가고 뭐 엘리엇 파동이 어떻고 모르기도 하고 네네. 그런 말은 좀 지양을 하고 있는데 펀더멘털리 미국 경제를 볼 때 이제까지 저는 사운드 이코노미라고 네네네. 표현했어요. 뉘앙스로 보면 사운드라는 거는 뭔가 불안했고 안 좋았던 것이 리실리언트 회복력이 좋고 안정된다는 뉘앙스가 있다면 저는 지난주 후반부로 이제 사운드 이코노미에서 헬스 이코노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헬스 딱 듣기만 해도 더 뭔가 강건한 건강해지고 성장 확장의 일로로 네. 가는 저는 그런 그림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이게 이제 경제가 강건해지고 이게 다 이게 연결되는 연결되는 거네요. 네. 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두 번째 키워드. 자 그러면 여전히 경기가 펀더멘털리 확실하고 뭐 근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이제까지 발표된 수치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 네. 것이니까 미국 경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3년까지 뭐 현금 준비하고 역대급 위기 오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홍보 때문에 할 때인데 그때부터 참 댓글에 욕 많이 먹어가면서 골디락스가 올 거다 미국 경기는 오히려 침체 없다라는 주장을 그때부터 해온 바가 있습니다. 골디락스가 온다라고 주장을 해 오셨다. 근데 또 그렇게 시나리오가 뭐 흘러가고 지금 그렇게 있죠. 가고 있죠. 네. 물가는 완연하게 조금 라스트 마일의 위험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볼까요? 올해까지만 보시죠. 올해 1사분기 1.6% 성장하더니 2사분기 3.0% 성장했습니다. 3사분기 지난주에 확정치 발표됐죠. 3.1%. 네. 12월 24일 기준으로 그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GDP 성장 예상치 GDP 나우 3.1%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GDP 성장률 분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1사분기 3.3%, 괜찮았어요 스타트는. 2사분기 2.3%, 점점 줄죠. 3, 4분기 1.5%. 네.
선진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흥국 중에 선진국 정도로 봐야죠. 한국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선진국 중에 1위인 미국과 한국의 신진 선진국인 한국의 성장률 자체는 한국이 더 높아야죠. 그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성장률이 3% 넘고 있고요. 우리나라 최근 GDP 성장률 3분기 1.5% 2배입니다. 이러니까 환율이 높아지는 거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간 경쟁력 한번 볼까요? M7을 대표로 하는 이 그동안의 빅테크들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최근 1년 엔비디아가 190% 올랐습니다. 200% 가까이.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근데 없고요. 그게 한 해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올랐죠. 네. 뭐 여담이지만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죠. 저 좀 받아야죠. 400% 오른 거잖아요. 매년 2년 어떻게 동안. 200%씩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민간 경쟁력 압도적인 우위는 미국이죠. 여담으로 뭐 신진 기술, 하이테크 기술 앵커님 아무거나 대보세요. 신진 기술? AI, 양자 하다못해 컴퓨터. 내비게이션,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입이니까. 나온지도 않았죠. 뭐 아무거나 대보세요. 뭐 자율주행 모두 다 신진 기술 종주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이다. 이게 민간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전에 닷컴 업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도 명함을 내밀었었잖아요. I자만 붙으면 상한가. 네, 인터넷 관련해서는 우리 명함 내밀고 근데 미국보다 더 대단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다 반납했죠. 왜냐 펀더멘털이 없으니까. 그때 미국도 닷컴 버블 때는 그냥 이 펀더멘털 성장, 다시 말하면 이익 성장이라든가 매출액 성장이 없이 기대감으로 몇천 %씩 오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M7은 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세 번째 키워드도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M7 계속 투자할 만할 거냐? 저는 여전히 리더십은 가져갈 거라고 봐요. M7 그 7개 기업이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 더 하고 이제 점점 그러면 붙겠죠. 이제 더. 그 최근에 나온 키워드 중에서 배트맨이라는 키워드로 브로드컴이 붙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뭐 M8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배트맨이라고도 새로운 부를 수 신조어가 있는데 또 나오겠죠. 브로드컴이 붙은 M7 기업들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좋을 것이다. 네,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주가 상승의 감속은 하겠죠.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엔비디아가 최근 1년 190% 올랐다니까요. 네. 내년에도 어떻게 190%, 200%씩 오르겠습니까? 조금 성장 슬로우해질 수 감속 있죠. 그래야 강건하게 또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면 그건 버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고 브로드컴이 덜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브로드컴도 올해 많이 130% 올랐어요. 사실 뭐 종목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종목에 1,000원 합니다. ETF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ETF 선택을 할 때 이제 개별 종목까지 분석을 하긴 하지만 다른 어떤 종목 전문가분들처럼 아주 뭐 인덱스하게 보진 않으니까 브로드컴도 조금 과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안타깝네요. 오늘 이제 급하게 인터뷰가 잡히느라고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네. 그러는데 그런 질문이 방송에 많아서 실제 M7과 브로드컴, 테슬라를 포함해서 각종 수익 지표, 매출액 성장 지표를 제가 테이블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기억이 확실히 나는 거는 엔비디아만 놓고 보냐면 엔비디아가 2023년 2, 4분기 때부터 EPS 성장률이 500%대였습니다. 경이적인 수준이었어요. 네. 어떻게 200 분기마다 500%. 매 분기에 EPS 성장이 어떻게 500%, 400%씩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점점 떨어지면서 100%예요.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드시죠? 500에서 앵커님도? 100으로 됐으니까. 이 100%조차도 가장 대단한 성장률이 높다는 M7 포함해서 몇 개 합친 한 9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이에요. 높죠. 넷 마진 50%가 넘습니다. 그로스 마진 75%예요. 이 세상에 어느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어구. 제품 팔아서 원가 빼서 남는 비중이 75%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M7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브로드컴이 최근에 뜨고 있는 걸 조금 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브로드컴이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린 202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EPS 성장률만 비교하면 엔비디아가 500%대에서 100%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에 브로드컴이 작년 2, 4분기 작년 2, 4분기 때 EPS 분기 성장률이 8%인가 그랬습니다. 오, 너무 적은데요? 지금 성장을 해서 20%대예요. 근데 이제 막 시작인 건가요?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오른 주가가 조금 과도했다고 미리 볼 수도 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브로드컴은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좀 글로벌리한 AI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매출 반영은 향후 2년 후부터 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네. 실적 발표 때. 네네. 그러면은 아직 반영 안 된
그러니까 거라고도 볼 수 비중으로 있죠. 보면 저희는 뭐 첫 출연이니까 홍보도 좀 할게요. 네네네. 죄송하지만 말씀하세요. 저희는 시장에 배팅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요.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하우스입니다. 일단 보여지고 나서 사실 미국 기업들이 그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리 선반영을 막 이렇게 막 땡겨다가 지르려고 하고 배팅하려고 하니까 먹을 땐 희소하게 많이 먹지만 빠질 때가 대부분이죠. 근데 미국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게 장점이잖아요. 공부한 만큼 리워드를 주는 맞아요. 시장이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이 업계 뭐 30년 동안 있어봤지만 시장이 오를 때 1등 했다가 시장이 빠질 때 꼴등하고 이런 포트폴리오는 결국은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그쵸, 그쵸.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스탠스는 시장이 오를 때 적당히 참여하고 빠질 때 확실히 방어하자는, 그러니까 아주 핫하고 섹시한 수익률의 패턴은 아닐 거예요. 안정적인 게 중요하죠. 아주 스테이블하게 가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막 당장 관심을 못 받더라도 그 저희 PB분들이나 법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만족해하세요. 뭐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그런 브로드컴을 관점에서 봤을 볼 때 브로드컴을 볼 때 뭐 굳이 비중으로 따지자면 인제 시작일 거냐 한 51%, 조금 과하다 49% 정도,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럼 앞으로 그 브로드컴의 분기별 EPS 증가율이 좀 확실하게 숫자로 위로 찍혀주면은 그것을 그러면 이제 또 정당화할 수 날라가겠죠.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큼 오를까? 500%까지. 네, 그건 좀 과한 거죠. 왜냐하면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수익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매출액이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뭐 ROE가 얼마나 좋은지, 돈 투자해서 얼마나 잘 이런 것들을 봐야 이게 펀더멘털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경이로워요. 엔비디아는 정말 엔비디아.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랐죠. 그런데 아쉽지만 브로드컴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뭐 앵커님 표현하신 대로 지금의 초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조금 조정을 하는 기관, 그렇지만 대세는 안 바뀔 거다. 왜냐, 여기서 조금 더 일천한 뭐 지식을 갖고 말씀드려 보면, 저는 AI에 대해서는 제가 30년 동안 뭐 여기저기 강의도 해봤고 국세청 외래교수도 해봤고 뭐 적잖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까? 지난 30년만 해도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었을 텐데, 그때 저는 웬만한 이슈 가지고는 이거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그런 표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약장수 같잖아요. 근데 저는 AI는 달라요? 인덱스하게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뭐냐? 천지가 개벽이에요? 그에 준하는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AI 성장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도 있겠지만 이미 있었고. 저희는 펀더멘털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AI가 보편화되고 본격적인 활용이 되면서 경제 전반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지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요. 경제 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딱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생산성이 있을 것이고, 생산성 향상 얘기를 항상 하죠. 최근에 미국의 생산성 향상 보시면 팬데믹 때 살짝 꺾이고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뭐 수출 주도 국가 유럽의 맹주 독일이었죠. 최근 2, 3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생산성 급전직하하고 있고요. 유럽 전체적으로 볼 때 지지부진 최근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보니까 특이하게 들쭉날쭉하지만 우상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절대 뭐 비판적인 견지를 보여드리자는 게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오는 약간 왜곡된 인구. 수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표현드렸지만 미국 익셉셔널리즘, 예외주의 그런 것들, 자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의 질적 향상 개선이 구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NFIB 지수만 놓고 볼까요? 지난주에 발표됐죠.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라고 해서 자영업자 지수입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지수. 자영업자 지수예요. 미국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NFIB Economic Optimism Index라고 해서 경제 낙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보는 PMI 같은 지표인 거예요. 체감 경기 상황이 어떻느냐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까 생산성 향상, 경제 질적 성장 한 축. 두 번째 NFIB 낙관 지수가 이렇게 최근에 보면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완전 스파이크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경제라는 것도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제 규모가 달라지는 이렇게 경제 주체별로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 성장이 끌어간다는 얘기는 대기업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리더십을 가져가죠. M7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경제 성장하다 보면 경제가 이렇게 이 낙수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끝단에 있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까지
그분들이 겪는 뭐 고용 상황이라든가 뭐 주문 상황이라든가 뭐 매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스파이크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 전반에 성장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양적 성장을 지금 구가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로 사운드 이코노미에서 헬스 이코노미라고 저는 부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 노동지표 갑자기 꺾이면서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소비가 많이, 특히나 이제 분가는 유지를 하지만 고가 소비도 줄고 저가 소비도 준다, 막 이런 얘기 데이터 막 그럼 내보내면서 오늘 여유 있는 김에 소비 얘기도 좀 해볼까요? 소비 괜찮던데요? 더 하려면 연말에 이번에 더 올랐죠. 네. 지난주 리테일 세일즈 2.8% 지지난달 성장하더니 이번에 2.7%인가 3.8% 성장했어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 성장했고요. 아까 고가 저가 말씀하셨는데 전자상거래 온라인 구매죠. 지지난달 0.1% 성장해서 지난달 1.8% 성장했어요. 이 수치로만 보면 지난달은 18배 성장한 겁니다. 딱 그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있는 거 그런 아니에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 2022년, 23년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때 너무 시장은 잘못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재수없어 들리실지 모르겠죠. 저희는 제대로 봤어요. 그때 당시에 소비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유행했었냐면 팬데믹 때 뿌렸던 정부 지원금을 갖고 초과 저축이 많아서 그걸로 다 지금 소비가 짱짱한데 짱짱하다는 표현 써도 되지 모르겠어요. 소비가 탄탄한데 네. 이게 곧 소진이 될 거다. 근데 또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소비가 꺾일 거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네. 이런 주장을 너무 맞아요. 맹목적으로 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지표 봤어요. 이게 꺾이나 안 꺾이나. 저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부 지출 뭐 그것도 남아 있었고 주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네. 봤어요. 상승할 거라고 봤고 주택 가격은 그때부터 계속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 지금도 올랐죠. 주택 가격 지금도 올랐죠.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 내가 갖고 있는 저축한 돈을 빼서 쓰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이런 자산 효과 때문에 추가로 형성된 부만 갖고도 소비가 완연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수치가 발표해지고 나타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외에 또 하나는 2022년도 9월 달로인가 그때가 CPI가 가장 높았죠. 9.2% 찍었으니까. 9%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디스포서블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가처분 소득. 네. 우리가 월급 뭐 1,000만 원 받는다. 기본적으로 내야 될 소비 다 내고 나머지 한 400만 원 남겨서 이걸로 자유소비하는 거죠. 이게 가처분 소득 아닙니까? 물가가 높으면 가처분 소득 양이 줄어들겠죠. 그쵸. 비싸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까요? 축소될까요? 늘어났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세 가지를 주로 봤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그걸 봤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봤던 건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가계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게 네. 대부분의 부동산 대출 막 해놨는데 부동산 값 떨어져 매매도 안 돼. 더 이상 또 사지도 못하게 금리도 막 제한을 네. 해줘. 이런 것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그럼 소비가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미국의 가계가 그동안에 총 빌린 빚의 양이 20조 달러라고 그래요. 20조 달러. 그러니까 뭐 2경 5천조 원.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GDP가 30조니까. 그쵸. 20조 달러 중에 모기지 대출이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지 않겠어요? 가계 대출이 훨씬 네, 많겠죠. 네. 금액이. 모기지 대출이 6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 7, 80% 네, 되니까. 그러면 가계의 건전성이 좋냐 나쁘냐를 여러 가지도 볼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큼만 보자고요. 왜냐하면 모기지 대출 비중이 제일 크니까. 모기지 대출 부도율이 올 거냐 그 전에 오는 게 연체율이죠. 연체하다가 안 되면 부도니까. 네.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이 지금 1.71%예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체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돈도 잘 벌고 있고 자산 효과로 부도 증식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그 경제 시스템을 아주 정말 유기적으로 잘 긍정적으로 파급 효과를 서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할 거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취임식 때 시진핑을 부른다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외교적인 액션을 트럼프가 취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내년 경제, 미국 경제나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뭐 금리도 부담스럽고 미국 국가부채도 부담스럽지만 중국 관련한 부분이 좀 저는 걸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있고요. 왜요?
미국이 가장 많은 수입을 했던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 2년인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로 멕시코발 수입량이 가장 1위로 올라섰고,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낮춰졌다는 얘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멕시코에다 공장 지어서 중국 회사들이 멕시코로부터 이렇게 수출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조금 뭐 디테일한 전략으로 이렇게 막고 하겠지만. 앵커님 생각해 보시죠.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한 지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18년부터입니다. 8년 그때 그 사이에 우리나라 미국 시장 난리 났었죠. 뭐 한국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미국에만 투자하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얘기하는 네네. 거니까 그 사이에 미국 경기가 꺾였나요? 아니면 미국 경기가 좋아졌죠? 난리가 났나요? 난리가 났죠. 더 나아졌겠죠. 저는 그래서 트럼프의 효과 여러 가지 효과 중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한테는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총량 개념으로 보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 보이는데 그건 오늘 얘기할 자리가 아니니까 미국 온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미국은 더 탄탄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미국이 중국에서 수출해 오는 거는 어쨌든 뭐 멕시코를 통해서 하든 그렇게 이해하지만 미국에 또 수출을 많이 한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뭐 축산이나 농산물 뭐 이런 거 네네. 많이 수출하는데 그런데 또 타격이 있을 수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좀 덜 사갈 것 같은데요. 중국이 미국 거 안 사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을까? 적어요? 저는 적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 영향이 저희는 펀더멘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팔로우를 최근에 안 해서. 네네네. 근데 한 자릿수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별로 신경 쓸 만한. 그리고 미국이 2018년인가 7년으로 기억하는데 USMCA라는 협약을 체결을 해요. FTA 자유무역 협정 아시죠? 네. 그러니까 북미, 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첫 자를 따서 네네. US, 멕시코 M, 캐나다 CA. 네네네. 트럼프가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걱정이긴 해요. USMCA를 뭐 파급 뭐 이렇게 뭐 없앤다. 파기를 한다 뭐 이런 막 으름장을 놓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물론 파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툴 정도로 쓸 거예요. 관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USMCA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생필품이라든가 뭐 만약에 끊기게 되면 이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생활에. 그래서 그걸 자체 서플라이 제공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USMCA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북미 남미 해가지고 US 달러나 한 통화로 그냥 통화까지 묶어버리자 우리도 EU처럼 그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가 우러러 보자는 게 아니라 미국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무너질 미국이 아니다. 지금 오히려 미국 예외주의만 팽배하고 있는데 무너진다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중국도 악재가 아니면은 미국에서 지금 생각해야 할 악재 없어요? 지금 많이 올랐다. 미국 증시 악재는 뭐 밸류에이션 늘 그런 거 있는 거니까 네. 밸류에이션 악재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물가를 조금 저는 걱정하게 물가 다시 튀어오를. 네, 그럴 수도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관세 매기고 관세 영향도 뭐 굳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20% 영향 그리고 미칠 것 이제 같고 이민자 맞고 하면은 노동 뭐 그런 부분 한 네. 5% 10% 영향 정작 중요한 물가 상승 요인을 저희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경제학 쪽 원론에서 보면 코스푸시라고 그래서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져서 소비자로 전이되는 가격이 높아지는 거 이게 네. 아주 악재 중에 악재예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게 2022년도 이후에 창궐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네. 뭐 유가 뜨면서 그건 이미 잡혔고 왜냐 듀어러블 구스라든가 내구재 같은 것들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계속 디플레이션 영역에 있어요. 그런 문제 안 된다고 보고 제가 걱정하는 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경제 언론에서 보면 아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를 내포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가 워낙 성장을 잘하고 왕성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그쪽 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결국에 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금리 인하의 지금 횟수가 반으로 뚝 그래서 줄었잖아요. 지금 2월에 뭐 지난주에도 네, 폭락을 네, 네. 했다가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그게 증시를 좀 발목을 잡게 돼요. 저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여전히 저는 페드 위원들이나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정책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초에 이제 2024년 전망을 자체 유튜브 올리면서 범피 라이즈라는 제목으로 올렸거든요. 달컹달컹 하겠지만 그래도 올라갈 거다. 비교적 맞았어요. 그러면서 한 꼭지로 금리 인하 잘해야 하반기에 2차례 할 거고 잘해야 3차례다. 기본 2차례. 근데 이번에
세 차례 딱 했잖아요. 네, 딱 조금 저는 과하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경제학 기반으로 펀더멘털을 주로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과했다고 봐요. 한 2번 정도가 적정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50bp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 좀 번에. 과했어요. 맞아요. 그때 25bp일 줄 알았는데 50bp라는 좀 이례적인 선택을 최근에 했어요. CPI, PPI 헤드라인들이 다시 살짝 꺾여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추세적으로는 하락이니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CPI 같은 경우도 자동차 값은 상승했지만 주거비가 43% 차지하는데 그게 쉘터 지수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수치 자체가 YOY로 헤드라인들이 다시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비관론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PPI만 보더라도 달걀값이 55% 떴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계란값 비싸죠. 조류독감 폐사 때문에 뭐 일시적이라고 보고 대신 PC 정작 중요한 PC에 산입되는 뭐 포트폴리오 관리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항공료들이 또 완연하게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이긴 한데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 고질적으로 이 제품 가격들은 다 안정화되어 있는데 서비스 부분이 워낙 세니까 그렇죠. 경기가 그러니까 이게 양면적인 거예요. 경기가 워낙 세니까 성장률은 좋아, 기업들 실적 좋아. 그런데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물가라는 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속도로 같이 뜨는 게 물가예요. 그런데 과거 2년 전에는 이렇게 뜬 게 문제였죠. 그런데 이게 이만큼 와서 타격 수준까지도 안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살짝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냐 아닐까? 또 그러면 그걸 잡자고 해서 내년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에 한 2번 지금과 같은 수치가 발표된다는 전제로 뭐 내년에 한 2번 정도 인하 내지는 동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경제학도로서. 근데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해도 증시가 조금만 조심하시나? 증시가 뭐 엄청나게 하락의 빙의가 되거나 이러지는 단기적으로 흔들리겠죠 분명히. 뭐 이게 뭐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럼 하면은 또 시장에서는 그럼 또 뭐 뭐야 이러면서 한번 출렁. 지수 1% 2%씩 빠지고. 근데 그게 단기적인 출렁임이지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제가 누차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경기라고 하는 건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가 서로 공존해 가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페드 정책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건 금융 경기 부분발 악재 또는 호재죠. 네. 실물 경기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30년 동안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시장의 방향을 얘기할 때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틀려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뭐 약장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가 개별 주가라는 것도 기업 실적에 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본시장은 경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심플하게 적용을 하자고요. 그러면 주식시장 지수 기준으로 볼 때 이 지수라는 게 뭐에 수렴을 할 거냐? 금융경기에 수렴을 할까요? 실물경기, 펀더멘털에 수렴을 할까요? 실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지금 5번째 강조드리는데 저희 하우스는 뭐 FMC가 어떻고 점도표 이런 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개인들이 찍는 거일 뿐이지 뭐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대로 진행이 됐던 적도 없고 실물 경기의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주가는 데이터를 갖고 전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경제 전체 이런 거는 전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미루어 짐작해서 유추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실물 경기가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고 앞으로 물론 소비가 갑자기 꺾인다거나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된다거나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1%대 1% 초반대로 다시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단기적인 어떤 금융정책발 그 조정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거냐. 네. 아까 표현하신 대로 추세적인 추세 하락으로 볼 거냐. 저는 전자라고 보는 거예요. 저가 매수 적어도 기회. 지난 2년 반 전부터 이런 스탠스로 해서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경기 펀더멘털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그 외에는 큰 악재 뭐 관세 정도? 관세 그런데 그게 다 연관돼 있는 뭐 거죠. 연관돼 있죠. 근데 관세라는 것도 올해 내년 2022년도가 가장 핫한 변동성의 장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릴 거면 어크로스 더 보드 타리프라고 이렇게 보편 관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10%, 20%, 뭐 60% 얘기하는데. 그게 2026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온갖 수사가 남발할 거예요. 이거 뭐 이거 때린다, 때리냐 얼마큼 마냐 한다, 중국에서 뭐 리텔리에이터리 뭐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보복 관세 때린다 이런 수사가 남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좀 흔들흔들하겠죠. 차라리
보편 관세를 20%를 때리든지 의회에서 비준 통과하든지 명확하게 빡.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이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해지지도 않는 게 이랬다 저랬다. 적당히 변동성이 있을 건데 그럼 이거를 기회로 삼을 거냐? 뒷짐지고 그냥 돌아서서 열중시 할 거냐? 저는 전자라고 보는 기회를 거예요. 삼아야 한다. 왜냐? 경기 펀더멘털이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아까 사운드에서 헬티라고 표현해 드린 이유가 그냥 여러분께서 막 바람 잡자고 이런 표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발표되는 수치라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굉장히 많은 다른 거시 지표들을 보면 아까 노동시장 얘기 나와서 말이지만 노동시장 지지난주 24만 2천 건. 사실 우리 복기해 보면 지난 7, 8월 달에 S&P 500이 8.5%가 빠지고 코스피 12% 일주일 만에 빠질 때 그때 다 고용 관련해서 안 좋다고 빠진 엔캐리 거잖아요. 얘기 사실 엔캐리 주요한 이유도 아니었지만 그 얘기에다가 사실은 크게 흔들렸던 촉발의 원인이 주간 실업상 청구 수가 21만 건, 20만 건 갑자기 24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경기 꺾이나 보다 이래 갖고 빠졌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실업상 청구 건 지금 지지난주 24만 2천 건, 지난주 22만 건, 어제 줄어요? 21만 9천 건. 줄네요.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 수준이냐면요. 팬데믹 이전 10년 평균, 팬데믹 이전에 10년 주간 실업상 평균 수준이 30만 건, 35만 건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인 거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실업률 4.2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워낙에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그 부담감에 이래서 불안한 거 아니야? 저래서 좀 불안하면서 그 불안의 요인들을 자꾸 찾는 그런 그럼 과정인 이제까지 것 같아요. 우리가 악재, 물가, 관세,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네. 해보죠. 모두에 제가 M7 투자 계속해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엔비디아 예를 들면서 EPS 성장률 아직도 최고 수준이다. 네, 100%. 그로스 마진 75%, 넷 마진 54%. 네. M7을 포함해서 이 기업들이 평균이 시장 평균의 예를 들면 ROE라든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납니다. S&P 500 평균의 ROE가 25% 되거든요. M7의 평균 ROE들이 다 50%, 60%, 30%, 40% 수준이에요. EPS 성장률 시장 평균의 몇 배입니다 지금. 자, 그 닷컴 버블 때는 네. 그런 펀더멘털 성장이 없이 주가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합당한 백업이 되고 있는 펀더멘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률이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100%, 500%에서 100% 꺾였다고 보는 거와 여전히 높다고 보는 거 그거는 개인의 몫이죠.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스 마진이 네. 75%인 회사가 어디 말도 안 있습니까? 이거 만들어서 비용 빼고 75% 남기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때 무슨 방송 가니까 앵커님이 물 떠서 판다고 그러시던데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감속은 하겠죠. 매년 200%씩 오를 수 없는 거니까. 지금 M7 이야기했고 밸류에이션.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정당화될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S&P 500의 전체 기업이 그런 건 아니겠죠. M7에 좀 쏠려 있잖아요. 많이 과하게. M7의 비중이 지금 30%가 넘죠? 36% 정도 됩니다. 높네요. 저는 그게 유지 내지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유지 내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더요? 네, 앞으로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건 더 가속화될 겁니다. AI의 성장세는 거의 엑스포넨셜하게 성장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라는 것이 빅테크, M7, 반도체, 하다못해 지금 또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난리 났어요 요새. 네. 그 저희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순매수한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두 기업이 아이온큐랑 리게팅 컴퓨터인가? 리게티 아이온, 네, 그 두 아이온큐,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더 웨이브 뭐 근데 그런 기업은 사실 펀더멘털이 있나? 조금 우리끼리 표현이 조금 잡줍니다. 지금 네. 저희도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ETF 분석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라는 근데 생각이 뭐 좀 들긴 해요.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포트폴리오 전체 100에서 한 5% 정도 실어볼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철저하게 저는 리서치를 한 다음에 하니까 아직 편입은 안 했지만 한번 뭐 그 정도의 배팅은 해볼 만하다. 예.